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법 기본 강의 2024년 대비 드디어 첫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2023년도 대비 강의는 뭐 완전히 다 끝났고요. 이번부터 이제 새롭게 코칭 형법 제 6판을 가지고 진행하는 2024년 대비 형법 기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이제 9급, 7급 이제 같이 보는 강의가 되겠고요. 7급 9까지, 그 다음에 9급 9까지, 그 다음에 법원직 9급 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강의는 이제 총 이제 120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강은 뭐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형법을 처음 시작하시게 될 테니까 형법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필수 OT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수 OT는 이제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길게는 뭐 내년 2월까지 이제 될 텐데 7월부터 2월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형법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교재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등을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형법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도 아니고요. 사실 형법이 법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사실 법 중에서는 이제 기본 3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헌법은 양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헌법은 조문 자체가 13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그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이제 거의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지만 또 민법은 또 양이 또 되게 많아요. 민법은 조문이 또 1118조나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또 양도 많고 사실 뭐 이론적으로도 많긴 한데 그나마 이제 민법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거리감이 좀 멀진 않은데 이 형법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이 피고인이 돼보시든지 아니면 범죄자를 해보시든지 뭐 둘 중에 그 범죄자가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가 돼보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피고인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피고인은 안 하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형법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은 뭐 이제 형법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죄다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모르고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좀 친숙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법을 어떻게 공부할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볍게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에 관련된 것들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형법 이제 커리큘럼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부터 시작이 되는데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제 기본 강의고요. 기초 강의는 새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기초 강의는 0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 강의는 이제 10강짜리가 있어요. 기초 강의 10강짜리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10강짜리는 뭐 개념 정리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어 숙지, 그래서 용어 숙지에 초점을 두시면 되죠. 요건 이미 촬영이 끝나 있는 상태고 요건 다시 찍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는 교재는 이제 코칭 형법 6판입니다. 네, 코칭 형법 제6판으로 시작하고요. 2023년도 7월에 출간이 되죠. 그래서 2023년도 7월에 출간된 6판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기존 판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지만 이제 개정된 사항이나 또는 대법원 전원회체 판결로 바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판례 바뀐 것들 제가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반영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코칭형법 제6판 페이지, 이 페이지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나 번호는 다 코칭형법 6판 기준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판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는 이제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보시는 강의 자체가 스튜디오 강의인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날짜가 정해져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잡아서 진행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 우리 에듀일에 이제 본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정과 그 다음에 제 일정을 이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 8, 9, 10, 11 그래서 5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매주 조금씩 업로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강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본 강의를 쭉 진행하고요. 작년에 이제 기본 강의랑 문제집 강의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그 문제집을 같이 출간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던 기출문제를 문제집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요번에는 기본 강의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120강 정도 진행을 하고요. 요때는 이제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주요 판례 정리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판례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긴 한데 그 판례를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 위주로 볼 거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 할 때 또 그 판례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판례들, 그 다음에 주요 판례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들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20강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풀이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교재는 이제 코칭형법, 기출문제 총정리, 기출 총정리로 이제 진행합니다. 요것도 이제 새로운 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11월쯤에 이제 출갈 예정인데, 요건 이제 강의는 이제 2023년 12월에서 1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60강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60강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요때는 기출문제 총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9년치나 8년치 정도 기출문제, 뭐 경찰직렬, 법원직렬, 국가직렬 이런 것들 통틀어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판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 기준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심화 정리 이제 단계죠. 그래서 요약 정리 단계인데 요때는 코칭형법, 핵지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핵심 지문 총정리도요. 요것도 이제 새로 심판에 나올 텐데요. 요거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40강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40강보다 조금 더 적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합쳐 보면은 한 이제 220강 정도 되는데 얘는 아마 30강 정도로 제가 줄여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그 여러분이 일단 기본 강의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예습은 필요가 없는데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게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기본 강의 하실 때는 예습은 딱히 필요 없어요. 예습은 딱히 필요 없고 그 제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 들을 때 제가 필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좀 하게 되면 그 판서를 조금 연습장 같은 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교재에다가 뭐 관련 페이지에서 쓰셔도 상관없는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뭐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필기 노트를 따로 발간하지 않는 게 필기 노트를 발간하면 제가 그 필기 노트대로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나 또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필기 노트는 따로 제가 제공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습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 기본 강의 듣는 동안에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교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여러분이 회독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요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진도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먼저 찍으니까 진도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복습하면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플러스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예, 그쵸. 코칭형법 교재 찾아서 관련된 내용. 어차피 진도는 똑같고 목차도 똑같기 때문에 그 진도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리뷰하고 또 공부하고 요 방법이 여러분한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칭형법 핵지총 하실 때는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진도별로 이제 OX로 진행합니다. OX 하시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복습하시고 복습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역시 또 이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교재 정리도 하고 필기도 좀 하고 중요한 내용도 체크도 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뭐 별표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칭형법 기출 총정리 할 때 문제 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기억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이거였구나. 기억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복습해서 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코칭형법 핵심 지문 총정리 가지고 OX 이거는 객관식을 다 OX로 쪼개놓은 거니까 거기서 OX 하나씩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또 기본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동형 모의고사는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할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를 뭐 길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 전용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까 강의 실수를 제 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수에서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 기본 문제, OX 여기에 더 중점을 둘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한 8회 또는 6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9급은 요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7급은 요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급은 한 8회 정도, 그 다음에 7급 6회 정도. 그 문제로 치게 되면은 이건 20문제 곱하기 4, 요 25 곱하기 3, 요 정도 이제 진행할 거예요. 법원지식 9급은 7급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25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9까지 9급은 20문제 곱하기 4번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지식 9급이랑 9까지 7급은 이제 25문제 곱하기 3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최신 판례 강의가 있어요. 최신 판례. 요거는 1강에서 2강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건 상하반기를 할 수도 있고요. 2023년도 마지막 쯤에 2024 대비로 이제 또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신 판례, 요건 2023년도 판례를 총 정리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판례들은 여러분한테 다 이미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하반기 판례는 이미 촬영을 끝낸 바가 있고요. 2023년도 상하반기 판례 좀 뒤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강의 잘 따라오시고 올해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뭐 예습은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 읽어보면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별표 쳐놓고 이해될 때까지 또 읽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Q&A를 쓰시든지 아니면 Q&A 할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인덱스 옆에다 붙이세요. 인덱스 붙이면 문제집 풀고 또 OX 할 때 그 판례 또는 그 이론들이 다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재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은 IQ가 300, 400도 아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알려고 계속 걔만 붙잡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근데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기억에 남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형법을 공부하는 거지 무슨 학문 공부하려고 판례 비판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보셔야 됩니다. 형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형법이란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전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조문 보시게 되면 형법전에 있는 조문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형법의 범위를 좀 상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형법은 이거는 형법학은 아닙니다. 형법학 안에 있는 이렇게 형법학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형법을 학문으로 보자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 수험 형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수험 형법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좀 궁금하시죠? 그럼 수험 형법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수험 형법이냐? 이 수험 형법은 그 문제 제기,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 쟁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도 나오고 판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수험형법은 이 문제제기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쟁점에 대해서 무조건 예비주로 가셔야 됩니다. 판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판례 형법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판례를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판례가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기본 강의 공부할 때는 이런 쟁점이 있구나.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이 있구나. 그런 판례 같은 거 위주로 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요 수험 형법의 기본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애들은 조문이에요. 조문.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법전을 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판례만 외우면 시험에 붙는다더라 별 낭설이 다 있어요. 그래 붙은 사람들도 다 제각각으로 공부해서 제각각으로 붙었기 때문에 저 붙은 애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봐야지. 씨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법을 공부할 때는 조문 규정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전에 있는 제1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고 제2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고 근데 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혹시 다툼이 있느냐 요게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 제기라는 게 뭐냐면 이 조문이 있잖아요. 이 조문 규정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조문 규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이 A라는 규정을 이렇게 볼 거야 라는 견해가 있고 난 A라는 규정을 이렇게 볼 거야 라는 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럼 판례는 우리는 네 쪽에 좀 더 가까워. 우리는 네 쪽에 좀 더 가까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문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석론에 대해서 펼쳐지는 이론과 판례 대립, 학설과 판례의 대립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판례 위주로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A라는 이론이 마음에 들고 B라는 이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론에선 판례가 C라는 이론을 취했다. 그럼 판례는 C의 입장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느냐. 저는 이 판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판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판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지만 판례를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판례를 비판하는 영역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 형법이 아니에요. 판례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냥 그러네. 뭐 좀 이상한 결론이 나왔군. 조심해야겠다. 이게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이 판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판례 싫어합니다. 이 판례를 비판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뭘 하실 겁니까? 그 판례가 이해되지 않고 비판점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 판례로 다 만하실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우리 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다 판례의 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으로 넣어두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판례의 결론이 이렇구나. 이론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판례는 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판단했구나. 그래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판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싸움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만 피곤해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학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네. 아니요. 그건 공부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판례랑 싸우는 공부가 아니고요. 판례에서 원하는 답을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객관식에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판례를 비판하고 평석을 하는 것들은 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학자들이 할 일들은 이 수험형법 바깥에 있는 형법 파괴 논의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에 하나가 판례가 나왔다. 근데 이 판례가 이론하고 괴리된다. 안 맞는다. 그럼 신나게 논문 써서 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 이상해. 꺼져라. 이 판례 거지야. 뭐 이렇게 싸우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그 판례를 냅니다. 왜냐면 판례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도 나랑 동의해? 라고 OX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판례가 이상한데 아냐? 이 판례에 대해서 답 좀 할 줄 아니? 판례 좀 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OX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나는 판례가 마음에 안 들어. 판례를 공격해 볼 거야. 판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수험 형법, 형법학에서 수험 형법,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 이제 형법 전, 요거 잘 끼고 다니시고요. 형법 전이 필요합니다. 조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죠. 이 해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 코칭 형법에 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코칭 형법 해석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판례가 같이 있잖아요. 이 코칭형법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작업하는 게 뭐냐면 이 조문에 있어서 해석문이 펼쳐질 때 그 해석문에 대해서 견해도 제가 웬만한 거 다 서술해 놨고요. 그 판례 입장이 뭔지 되게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판례 정리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법전, 형법전에 대한 해석, 코칭형법에 있는 판례들까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는 거의 뭐 100점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신 판례 좀 추가해서 더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형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자가 지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이 논문 쓰고 뭐 학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틀 안에서 그 안에서 형법전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조문을 몇 번씩 읽어보고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숙지를 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대법원이 뭐 뉴스에 나와서 우리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이제 시험 출제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썼던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어떤 내용이나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법전, 이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더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형법 공부는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 정리, 그 다음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책을 보고 시험 보는 오픈북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 단계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도 기본 강의 때 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스페이스바 자꾸 누르지 마시고 동영상 듣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 또 정지하고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하지 마시고 강의가 길지도 않으니까 한 번에 쫙 들으세요. 쫙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2번, 3번 들을 게 아니라 강의를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강의 그 부분에 또 발췌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외우셔야 돼요. 이 외우는 단계는 객관식이랑 그 다음에 핵지총 요때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다 일단 초점을 두시고 12월 정도부터는 암기가 좀 필요할 겁니다. 시험이 이제 상반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때 암기가 필요할 거고요. 시험이 하반기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뒤에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되겠죠.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가직 9급을 만약에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제 암기를 좀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직을 준비하신다. 그럼 조금 여유가 있죠. 법원직 9급은 여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신다. 그럼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잘 짜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3개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법 공부 방법론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형법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그 형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요. 형법의 기본 개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오늘은 형법의 개념 이거 보시고요. 형법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범죄론 보고 그 다음에 죄의 숫자를 따지는 죄수론도 보고 그 다음에 형벌론도 보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죄형법정주의는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이 죄형법정주의 파트가 제일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머리가 좀 아파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법의 개념 보시고 앞으로 범죄론, 죄수론, 형벌론,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형법 강론 부분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형법은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형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법이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의미의 형법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형법이 있어요. 그 형법이 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법 뭘까요? 자, 제가 목차 써놨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형법이란 것은 범죄하고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형법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범죄가 규정돼 있고 형벌이 규정돼 있으면 이게 형법이군요.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을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형법전이 시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형법전은 광의의 형법 안에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거 꼭 형법에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에도 범죄가 있어요. 여러분 상법이 뭘까요? 커머셜 로.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 상인 간의 거래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법도 아니에요. 형법이란 건 범죄하고 형벌에 관련된 거고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너 범죄 저질러서 이리 와. 너 여기 피고인석에 앉아봐. 너 범죄로서 처벌 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긴 법도 아닙니다. 기업하고 기업, 상인하고 상인, 상인하고 일반인. 이렇게 거래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법에도 납입가장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납입가장죄는 뭐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납입가장죄는 뭐냐면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돈을 넣어놔야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넣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설립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넣었다 그냥 빼는 거예요. 나쁜 사람 같죠? 그죠? 근데 그걸 처벌한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상법에 있어요. 근데 그럼 상법은 넓은 의미의 형법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 규정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는 얘기는 범죄하고 형벌에 관련된 것 규정만 하고 있으면 다 형법으로 보자라는 게 광의의 형법이고요. 넓은 의미의 형법이에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형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형법전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에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는 범죄들도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걔도 넓은 의미의 형법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목차를 쭉 써놨잖아요. 이 죄수로는 범죄를 몇 개 저질렀는지 세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을 죽였으면 죄가 10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뭐 이런 거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 그래서 우리 형법은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 총론, 형법 강론은 뭐냐면 개별적 범죄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책이고요. 형법 총론은 전반적으로 형법 이론, 형법의 뼈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은 범죄란 무엇이냐, 뭐 형벌이란 무엇이냐, 죄수로는 어떻게, 죄의 숫자는 몇 개를 따질까요?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요. 형법 강론은 살인죄는 뭔가요? 뭐 상해죄는 뭔가요? 강간죄는 뭔가요? 사기죄는 뭔가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는 형법 총론에 있는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범죄를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좀 쉬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범죄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살인죄는 범죄는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범죄자가 교도소에 나오게 되면 전자발찌 차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신상공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보완처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보완처분은 범죄에 대해서 대가로 치러진다기보다는 얘가 형을 살고 나왔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 근데 또 사고 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발찌 선물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해 형법뿐만 아니라 형법의 의의를 할 때 범죄하고 형벌 그리고 보완 처분까지도 포함해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게 뭐냐? 형법이란 뭐냐? 넓은 의미 형법은 범죄와 형벌 그리고 보완 처분에 관련된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형법이다. 그 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형벌과 또는 보완 처분에 규정되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죄가 뭐가 되냐면 이게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벌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단어도 조금 어렵지만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형법이란 범죄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이 동그라미가 딱 되면 그러면 너는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처벌, 형벌을 줄 거야 라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범죄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형벌의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랑 나중에 보실 거예요. 살인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만 써있어요. 그럼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 뭐라는 뜻이에요? 살인죄의 범죄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해했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B를 칼로 북 찔러서 죽였다라는 사실이 다 충족이 됐으면 A라는 사람은 살인죄라는 범죄 요건을 충족을 시켰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적인 효과가 나오겠군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형법이란 것은 범죄와 형벌 그리고 보완 처분에 관련된 법이다. 그리고 이름을 막론하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형법 뭘까요? 이거 넓은 의미만 봤잖아요. 협의.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써 있어요. 네, 형법전이에요. 좁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한 형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전, 그거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넓은 의미의 형법 개념을 가지고 형법전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해 형법 이런 것들이 다 형법학의 공부 대상이고요. 우리 수험 형법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형법, 협의의 형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 범죄란 요건을 충족하면 형벌이란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넓은 의미의 형법이고요. 그리고 형법전만 가지고 공부한다. 그럼 당연히 형법전은 범죄하고 형벌에 관련된 건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형벌에 관련된 게 형법이란 타이틀 달고 법전에 규정된 거 그런 걸 우리가 협의의 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형법의 의의를 우리가 보셨으니까 그럼 형법은 도대체 왜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형법은 왜?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형법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법은 성격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범죄를 저질러야 형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설적 교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 철학자를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칸트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법이라는 것은 다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혼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너 사람 죽이지 마. 너 사람 때리지 마. 너 사람한테 사기치지 마. 그냥 나쁜 놈이야.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법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겼다. 그럼 너는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설적 규범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범죄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위반을 했어요. 그 위반을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 또는 가언적 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f, 얘가 if가 되는 거죠. if 범죄를 저지르면 then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f 범죄는 이렇게 if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언적, 가설적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처럼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오케이. 충족됐어? 이리 와.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면 유기징역 5년 이상이야. 이렇게 혼내주는 규범이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형법은 평가와 의사결정이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평가 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가 규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사람 살해하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이라고 법전이 있으니까 너 행동할 때 그런 거 좀 보고 좀 의사결정 좀 잘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법의 성격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우겠다라는 평가 규범적 성격도 있고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의사적인 측면에서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없는 행위를 했대요. 나쁘대. 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도덕적으로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에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사람이 양아치야. 에이, 이상한 놈이네. 후레 자식.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막 욕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판사 입장에서는 무슨 죄?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을 할 때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거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행위할 때 또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기능이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긴 한데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장적 기능은 무슨 뜻일까요? 법에 없으면 어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만 처벌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어겼네? A죄를 지었네? 그럼 형량을 봤더니 1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사형이래. 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 죄에 해당한 죄를 저질렀고 니네도 그렇게 판단했다며. 근데 왜 내가 사형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범죄자고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만 나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보장적 기능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 법만 어기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본권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적 기능은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헌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이 헌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죄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보장적 기능인데 그거에 비해서 보호적 기능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살인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뭘 지키려고 만든 법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그걸 범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사람 죽이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법익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조문마다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있어요. 폭행죄다. 그러면 나는 내 신체가 멀쩡하게 있고 싶은데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강간죄다. 내가 왜 원치 않는 놈하고 자야 돼. 그것도 폭행 협박으로 보호해줘. 이게 바로 법익 보호적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기능을 보면서 뭔가 재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장적 기능이 엄청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웬만하면 범죄 만들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가 쫙 줄죠. 규정에는 범죄가 쫙 줄겠죠. 범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야,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보장적 기능을 엄청 늘리면 보호적 기능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보호적 기능을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막 범죄를 늘렸어. 그럼 우리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범죄야. 어깨빵 방지법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고의든 과실이든 남하고 어깨를 부딪힌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나의 어깨는 법익 보호가 되겠지만 우리는 밖에 못 나갑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둘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반비례 관계 또는 모순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둘 중에 하나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형법에서는 당연히 보장적 기능이 더 중시되는 추세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형법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민사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최근에 보면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요. 낙태죄도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나 낙태죄는 분명히 범죄였어요. 간통죄는 뭐 성적인, 사회적인 뭐 성도덕 뭐 이런 것들이 보호법이었는데 간통을 하면 니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민사 가서 돈을 받든지 하세요. 범죄에서 빼버립니다. 또 낙태죄도 태아의 생명권도 있고 산모의 자기결정권도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그거 태아는 완전한 생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빼자. 그것도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법익보호 기능이 점점 주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장적 기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교재 보면서 필요한 것들 마무리 짓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한번 볼게요. 2페이지의 형법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줄 보세요. 첫 줄.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률 요구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관계를 규정한 법규면 총체다. 즉, 가번의 밑줄 좀 쳐두시면 되겠네요. 형법은 어떤 요소가 범죄이고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어떤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법규 범위다.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근거는 헌법에도 있으니까 나번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법의 범위 가시면 협의 형법, 형법 전 거기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해 형법,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보안 처분만 규정하면 된다. 그래서 형법학의 연구 대상 광해 형법이다. 수험은 아니요. 수험 형법은 어디요? 형법 전. 네. 양자의 관계는 완전히 포함된다. 이거 틀렸어요. 3번 앞에다가 별표 3개 쳐두세요. 이거 가끔씩 나오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의미의 형법, 그게 바로 광해 형법인데 이 광해 형법에는 범죄와 형사 제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형법 전에는 범죄하고 형벌에 관련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시효라든지 뭐 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형법전에 있어요. 형법전에 있지만 넓은 의미의 형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해형법하고 그 다음에 협의형법이 광해형법이 협의형법을 완전 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협의형법하고 광해형법은 완전 그 협의형법이 광해형법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형법의 규범적 성격 3페이지 가보시면 가설적 규범 아까 말씀드렸고 행위 규범, 재판 규범, 그다음 평가 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되시고요. 자, 형법의 기능, 규율적 기능. 이거는 이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적 기능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장적 기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보호적 기능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형법의 의, 형법의 개념, 그 다음에 형법에서 우리가 공부 대상, 형법의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실 내용은 교재를 쭉 넘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범죄론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몇 페이지냐면요.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92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법의 의의 같은 거 이쪽에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법의 개념, 그다음 우리가 여기 범죄론 이제 보실 차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형법의 개념, 광의 협의 보셨고 형법전이 우리 공부 대상이고 형법의 성격, 형법의 기능 우리가 가볍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범죄론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에 있는 범죄론부터 다음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예습은 여전히 별 필요는 없습니다. 예습은 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싶다. 그럼 읽어보고 오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습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수업 듣고 교재 보면서 밑줄도 제가 조금 쳐드리고 할 거니까 그것도 체크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고생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리뷰 잘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에 있는 범죄론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힘내시고요. 이게 뭐 장거리 여행입니다. 이제 120분의 1 끝났습니다. 그래서 120분의 119 남았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